안녕하세요, 토이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탈카드봇 와일드가 어째서 그리고 얼마나 잘 만들어진 작품인지 메탈카드봇 와일드 속 숨은 디테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후속편에 대한 최신 정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들이 있는데요. 우선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26화 이후 메탈카드봇의 진짜 찐 마지막화 편성이 예정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7월 16일 EBS에서는 새로운 최종화 27화가 아닌 재방송이 편성되면서 해당 루머는 일축되었고요. 7월 9일 메탈카드봇 와일드 종영 이후 7월 15일 진행된 감독님과 제작진분들의 X를 통한 스페이스 라디오 방송에서는 후속편 제작에 대해서 이렇다 할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극장판이나 사기 등 제작진분들의 후속편 제작 의사는 확실하나 아쉽게도 회사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예정이 없다는 듯 합니다. 평행세계의 안나인 Z 등 기타 외전 에피소드에 대한 아이디어는 가볍게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일주일 전쯤 틱톡과 해외 유튜브 등지에서 시작되었던 메탈카드봇 시즌4가 27년도 1월 1일에 시작된다는 것 역시 거짓 루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메탈카드봇에 대한 이슈도 몇 달 정도를 간격으로 꾸준히 발매되던 메탈카드봇의 새로운 완구도 한동안은 소강 상태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점은 메인 스토리를 쓰는 작가님도 그렇고 속편 제작에 있어서 승인과 추진은 결국 회사 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후속편을 만드는 건 오서로 감독님과 동료분들의 의사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쩌면 풀어나갈 스토리는 존재하며 다음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지금도 미리 염두에 두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후속편 제작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메탈카드봇이라는 작품과 수많은 등장인물에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현 제작진분들이라면 언제가 되었든 후속작도 분명히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극장판이든 시즌4든 간에 공식적으로 현재 제작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무언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은 좋게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한동안 참고 기다리다 보면 내년 가을이나 겨울쯤에는 메탈카드봇이 꼭 우리들의 곁으로 돌아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서로는 이쯤 해두고 메탈카드봇 와일드가 어째서 잘 만들어진 작품인지 제가 생각하는 메탈카드봇 와일드의 장점과 숨은 디테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탈카드봇은 시즌1부터 대단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평이한 수준으로 보장했습니다. 카메라 무빙하며 구도하며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정말 훌륭했고요. 시즌2에 해당하는 S시즌에 와서는 스토리가 더욱 풍부해지고 완구의 퀄리티와 볼륨도 시즌3까지 더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스토리가 심화되면서 메탈카드봇은 더욱 다양한 연령대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메탈카드봇에는 모든 액션 만화에 고충이 생깁니다. 바로 파워인플레죠. 액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는 파워인플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대개 후반부에 등장하는 캐릭터일수록 강하게 묘사되기 때문에 초반부에 등장한 원년 멤버들이나 초창기 악당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현상이죠. 한마디로 상향 평준화인데요. 시즌1에서 블루캅의 전투력을 수치화했을 때 100의 힘을 가졌다고 한다면 시즌2에서는 150이 되고 시즌3에서는 200이 되는데 모두가 균일하게 이런 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기에서 중간 보스 혹은 최종 보스로 등장했다가 격파당한 적이라든지 아군화에서 같은 편이 된 악당이라든지 다른 작품에서도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캐릭터에 밀려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시즌1에서 첫 등장한 메가트러커 등의 메탈카드봇보다 플레타제트가 강하고 플레타제트보다 블랙후크와 헤비아이언이 강했던 것처럼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주인공만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강한 적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기존의 등장인물들은 저절로 약해지는 것이죠. 또 단 한 개 시즌에서만 해도 이러한 파워인플레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시즌이 넘어갈 때마다 발생하는 등장인물 간의 힘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즌3 메탈카드봇 와일드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대부분의 메탈카드봇을 단신으로 제압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블루캅 S조차 1화에서 새롭게 등장한 와일드카드봇 팬텀 호넷에 의해서 제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블루캅은 준을 지키려다가 당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제쳐두더라도 이후 등장한 와일드카드봇인 나이트 그리폰과 말도 안 되게 빠른 타키 그리고 헤비아이언과 1대1로 대등하게 맞붙어볼 만큼 강한 모노온족의 족장 솔리드온과 야생의 힘을 쓰는 사바나드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여럿이서 달려들어야 간신히 제압이 가능할 정도로 강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양상입니다. 정석이죠.
최후반부에 모두가 함께 싸우는 클리셰는 최종 보스가 강한 만큼 당연히 납득 가능해서 상관없지만 늘 강한 적을 제압하거나 혹은 친구가 되는 식의 한 가지 패턴이 굳어지는 경우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전체적인 에피소드의 매 회차가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단조로워지기 십상인데요. 이러한 파워인플레 현상이 반복해서 자주 일어나면 결국 누구나 다 아는 전개, 클리셰가 범벅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메탈 카드봇 와일드는 달랐습니다. 우선 헤비아이언 와일드를 쓰러뜨린 명실상부 메탈 카드봇 최강자 블루캅과 블레이온이 슈페리얼 유나이트를 통해서 합치한 그랑블루 레온을 제외하면 작품 내 최강자 라인은 플레임노바, 헤비아이언, 그리고 솔리드온 정도일 텐데요. 이 3인방에 대한 스토리와 분량 분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플레임노바는 봉인된 상태를 쭉 유지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과연 언제 등장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긴장감을 주었고, 점점 성격이 유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처음부터 헤비아이언은 끝없는 힘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 캐릭터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적은 아니지만 완전한 동료도 아닌 느낌으로 시즌 중반부까지는 탈선하여 갑자기 적으로 돌아섰고, 이후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만 나타나 주인공 일행을 도와주면서 작품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헤비아이언은 자기 주장이나 고집도 워낙 강하고 정말 꼭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느낌이 있을 뿐더러 블루캅을 제외하면 메탈 카드봇 중 시즌3에서 유일하게 비스트 바이러스를 통한 힘을 얻었을 만큼 전투력 역시 시리즈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격파당한 시즌1의 최종 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유한 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합니다. 만약 플레임노바와 헤비아이언이 지구로 오는 타이런트 제로를 향해서 메가 파워 실드를 펼치던 마지막 전투의 초반부터 가세했다면 다소 긴장감이 떨어졌겠죠. 게다가 정신적인 고통 PTSD 때문에 야생의 힘을 다루지 못하면서 감동적인 스토리와 함께 트라우마를 극복한 최후반부 이전까지는 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 또 다른 강자 사바나드까지 정말 좋은 스토리 구성이었습니다. 와일드카드봇 최강자치고는 은근히 온순하고 성격이 착한 솔리드온을 필두로 타키, 타이건, 나이트 그리폰 등 새롭게 합류한 와일드카드봇들이 참전하면서 헤비아이언의 빈자리를 대신했고, 주인공을 제외한 최강의 아군 역할을 채워주면서 개연성과 밸런스 두 마리 토끼를 정말 고르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플레임노바와 헤비아이언이 처음부터 완전체 이전의 타이런트 제로를 상대로 함께 싸웠다고 해도 결코 쉽게 이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레이아 박사와 메탈 카드봇 일행이 백신을 개발하기 전까지 타이런트 제로는 비스트 바이러스 감염자와 와일드 카드봇의 움직임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역시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즌3에서 합류한 와일드 카드봇들은 평균적으로 기존 메탈 카드봇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비스트 바이러스 감염자들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들이 전투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를 배치하고 일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결국 구속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메탈 카드봇들이 대타로 전투를 이어나갈 수밖에는 없었고, 기존 캐릭터들과도 정면 충돌이 어느 정도 강요되는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시즌1과 시즌2에서 등장한 메탈 카드봇들의 활약과 전투씬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런트 제로의 베이모스 폼을 상대하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플래시벡터와 스파크비트 형제, 그리고 레드 블리치의 전투 장면을 보고 저는 정말 명장면이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메탈 카드봇들의 전투력 평균치가 와일드 카드봇보다 약간 부족한 만큼 메탈 카드봇들이 정면으로 싸울 때 타이런트 제로가 더 세 보이는 효과도 있었고요. 결론은 타이런트 제로의 구속 능력 말이죠. 기존 캐릭터들에게 분량도 챙겨주고 제로의 강함도 돋보이게 하는 좋은 장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로가 구속 능력이 없었다면 수많은 와일드 카드봇과 메탈 카드봇들에게 깔려서 완전체로 합체하기도 전에 납작해진 채로 봉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메탈 카드봇은 다양한 스토리적 장치와 요소를 10분 활용해서 파워 인플레를 완벽하게 조절했고, 그와 동시에 캐릭터별 분량 분배를 정말 잘한 작품인 거죠. 이 밖에도 과학자와 의사에 해당하는 버스터 갤런, 블러드윙, 메가 엠블러는 백신 개발 그룹의 배치, 땅을 파는데 용이한 비클 모드를 가진 로크러쉬와 덱스터는 흩어진 객차를 격리하는 역할을 맡고, 철없는 타키와 헤비아이언을 케어하는 성격 좋은 글로버, 비행 능력이 있는 카드봇과 딥바이트로 구성된 나이트 편대 5인 등 이렇게 다양한 장소로 흩어져서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는 캐릭터들의 모습은 제작진분들께서 소외되거나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일명 공기와 캐릭터가 없게끔 등장인물들을 얼마나 신경써서 매 회차에 배치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인물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아이템 역시 버릴 게 하나 없었는데요. S시즌에서 등장했던 공간이동 포탈을 열 수 있는 아이템 오거나이저를 통해서 타이런트 제로를 스펠란저 후 선내에 가두어버린다던지 하는 기발한 전개를 보여주었고, 마찬가지로 S시즌에서 등장했던 코즈믹 스톤도 제로의 힘을 극복하기 위한 백신 개발에 알뜰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메탈 카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메탈 브레스겠죠. 메탈 브레스를 통한 준과 블루캅의 서사도 정말 잘 보여준 시즌3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 시즌에서 주는 메탈 브레스의 부작용으로 손목에 화상 흉터가 생겼었는데요. 이렇듯 메탈 브레스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장면은 여태까지 꽤나 있었죠. 솔레이유가 파손되자 홀로 슈페리얼 유나이트를 진행하며 고통을 느끼는 준의 모습을 보면서 솔레이유가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라는 생각과 몰입감도 생기고, 마지막에 블루캅이 떠나면서 준에게 이제는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때에도 준의 메탈 브레스의 부작용을 옆에서 지켜보고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것을 항상 곁에서 함께한 입장에서 블루캅이 마지막 순간까지 준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지고 공감이 되어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메탈 브레스는 모든 메탈 카드봇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자 선택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는 보물이면서도 결코 만능인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작품의 무게감을 더하면서 메탈 카드봇을 더욱더 명작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끝은 아니겠지만요. 하여간 메탈 카드봇 시리즈의 복선 회수와 오밀조밀한 개연성은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죠. 그리고 제작진분들이 정말 대단한 점은요, 다음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제작에 들어간다든지 뒷부분을 먼저 만들고 앞부분에 해당하는 장면을 그 이후에 만드는 식으로 제작된 회차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장면에서 해당 장소에 있어야 할 캐릭터를 미리 예상해서 배치하는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신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즌2에 해당하는 메탈 카드봇 S에 비해서 스케줄이 빠듯했기 때문에 방영 일정상 소요시간이 긴 수정 작업은 불가능했다 라는 언급도 있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재미있고 수려한 작품이 탄생한 것이죠. 메탈 카드봇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23화 2분 40초경에는 준이 비클모드 시 열차 형태를 띠는 타이런트 제로를 보고 블레스트레인거 사촌인가?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3화 7분 10초경에는 나이트 그리폰이 레비아탄 폼의 타이런트 제로를 보고 서핑을 즐기고 계신다 라는 표현을 하죠. 타이런트 제로는 출시 이전부터 기차라는 디자인적인 연관성 때문에 혹시 블레스트레인과 가족이라든지 무언가 접점이 있는 인물이라거나 어쩌면 블레스트레인이 무언가에 빙의당해서 흑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성 루머가 있었습니다. 시즌3가 완결된 현 시점에서 실제로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요. 변형된 3호차를 타고 물살을 가르는 레비아탄 폼의 사진 역시 왕구 이미지 공개 당시 파괴신이 서핑을 탄다는 글을 X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며 위에 이 두 가지 대사를 듣고 혹시 제작진분들께서 SNS에 올라온 팬분들의 이야기를 의식하시고 대사에 반영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가볍게 해보았습니다. 또 현재까지 나온 3기 완결 이후 스토리에 대한 팬분들의 추정 시나리오는 블루캅이 마치 타이런트 제로처럼 디바이 드래곤의 새로운 숙주가 되어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지배적으로 보입니다. X에 가면 멋진 팬아트나 팬 영상도 정말 많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건 이제 그만. 과연 후속편이 언제 나올지 어떤 스토리로 전개될지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은 전혀 없지만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메탈 카드봇은 완구며 애니메이션이며 대단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시즌3 이후로도 이어질 내용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15일에 있었던 라디오에서 제작진분들이 보여주신 열정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애니메이션 총괄 감독님과 제작진분들의 일화로 동네 혹은 대형 쇼핑몰 등에서 어린아이가 메탈 카드봇 완구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모든 시즌에 등장한 캐릭터에 대해서 큰 애정과 후속편 제작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계신 듯하니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대작이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번 기대 이상의 완구와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를 보여줬던 메탈 카드봇이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요. 정말 아쉽게도 아직까지 후속편 제작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내용을 천천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